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반세기 넘게 한국 영화의 얼굴로 사랑받은 국민 배우 고 안성기 씨. 내일 새벽이 발인이고요. 또 내일 아침에 명동성당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성기 씨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그 길에 속속 후배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존재만으로 참 본보기가 되어주셨는데 현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가르쳐주시고 많은 배움 받았던 거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발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영화계 후배들이 대거 동참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고인은요. 서울 성모 장례식장을 떠나서 명동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명동성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명동성당은 고 안성기 배우에게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독실한 카톨릭교 신자이기도 한 고 안성기 배우가요. 결혼을 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1985년 5월에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에 하객이 500여 명이 몰렸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이유는 2018년에는 장남인 안다빈 씨도 같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빈소를 지켰죠. 뭐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배우 정우성 씨. 근데 특히 배우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추모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경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속사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정사진은 배우 정우성 씨가 들게 되고 그리고 금감문화훈장을 고 안성기 배우가 받았는데 그 훈장은 이정재 씨가 들게 됐고요. 그리고 운구를 하시는 분들은 배우 설경구 씨, 유지태 씨, 박해일 씨, 주지훈 씨, 그리고 박철민, 조우준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설경구, 유지태, 박해일 씨 등이 이제 운구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계에 있어 그 배우들에게 정말 큰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름만 거론되는 저 중견 배우들 사실 한국의 영화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성기 배우의 삶도 저는 일생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직업을 평생토록 가졌던 그리고 그 직업에 정말 충실했던 정말 그 등 뒤가 나오는 작은 컷 하나를 찍어도 10분의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다음에 광고 제의가 들어와도 오히려 내가 작품에 이게 혹시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염려했던 일종의 수행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후배들의 귀에는 당연히 귀감이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후배들이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런 중견 배우들이 전부 이제 운구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인의 삶이 저는 정말 삶의 귀감이 됐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중문학에 큰 족적과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늘 언제나 후배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왔던 큰 어른이셨는데 자 그런데 빈소뿐만이 아니라요. 서승민 변호사 공식 석상 지금 곳곳에서도 안성기 씨를 향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한 영화 신작의 기자간담회도 진행이 됐었는데 현장에는 배우 한소희 씨나 뭐 전종서 씨 그리고 뭐 이환 감독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고 안성기 배우의 그런 추모를 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옷차림 역시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다가 흰 꽃을 달고 있었고 이 포토월 촬영을 하던 중에 하트 포즈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어렵다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했고 아무래도 이제 5일에 별세를 했던
배우 안성기 씨를 추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포즈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시상식에서는 배우 출신의 그 유튜버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뭐 배우 유튜버로서 상을 받아서 기분은 좋긴 한데 배우로서는 안성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배우 김민종 씨 역시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 영화의 행사장에서 고 안성기 배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국화 배지를 달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이제 빈소에 계속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빛나던 시절에 이 안성기 선생님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많은 조문객들이 작별 인사를 전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안성기 선생님과 청춘을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배우 이미숙 씨였는데요. 이미숙 씨가 젊은 날 청춘의 시간을 안성기 선배와 영화로 열정적으로 보낸 기억이 있다. 이렇게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을 했습니다. 안성기 선배가 한국 영화 영화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우리가 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먹먹한 작별 인사도 전했는데요. 그리고 안성기 배우가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이미숙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숙 씨와 예. 여러 편의 영화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배우로서 참 좋은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기를 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했던 부분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안성기 씨가 생전에 이미숙 씨와 함께 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고래사냥인데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 상당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현장을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꼽으셔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현장, 그러니까 아주 그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게 바닷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남해항이라는 곳인데 동해 북단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안성기 배우가 맡았던 게 그 일종의 그 거지 왕초였거든요. 거지 왕초 역할을 해서 네.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 뭐 바닷가를 뛰고 새벽에 달리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는 거지 왕초 역할을 맡았으니까 무슨 역을 해도 거리낌이 없었고 심각한 역을 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뭐 뭘 해도 다 용인이 되던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 아이디어도 기다려지고 이 찍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그래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네. 아주 추운 겨울에 저기 달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해 북단에 있는 바닷가라 영하 한 20도가 내려가는 날인데 옷을 벗고 뛰었나 봐요. 근데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고 나서 바로 그 바위의 포말이 얼음이 맺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운 날에도 뛰는데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본인의 열과 성을 다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작품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빈소 외에도 이렇게 시민 추모 공간이 또 충무로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현장에서 행복을 이렇게 전했던 배우였는데 촬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행복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또 미담이 적혀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가 시설인들을 각별히 챙겼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한남동 아파트에 이제 안성기 배우가 살고 있을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고급 호텔에서 좋은 식사를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사진 촬영까지 다 해줬다고 하고 또 안성기 배우는 예. 정장 차림, 또 배우자분께서는 한복 차림으로 무척 정성껏 대접을 해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방송 관계자 중에서도 한 PD가 자신이 신입 시절에 배우 인터뷰를 따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시상식장을 찾아갔는데 이 배우들로부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안성기 배우가 자신을 데리고 이 톱 배우의 대기실들을 두드리면서 인터뷰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대신했고 결국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선배지만 이렇게 연륜이 많고 뭐 경험이 많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귀감이 되고 후배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미담 말고도 본인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고맙다는 뜻으로 병원에 이 환우들을 위해서 거금을 써달라고 아주 굉장히 큰 거금을 쾌척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저 배우의 삶이 얼마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네. 그 삶이 허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았다는 점에서 후배들의 따름이 남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답게 어깨에 동무한 펭귄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3박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린 SNS 게시글입니다. 자, 게시글 바로 보죠. 자, 이 글입니다. 보면은요, 저렇게 펭귄 2마리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고요. 밑에 글을 보면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펭귄 2마리가 무척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또 그 밖에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이전에 한 언론에서 남북이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 뽀로로처럼 이 뽀재명 그리고 뽀정은도 만나라라는 그런 제안이 담긴 기고문에서 첨부가 됐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글에는 한반도의 적대가 끝나고 공존의 날이 오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뽀재명, 뽀정은이 만나라는 말까지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뽀라는 게 그 우리가 아는 그 뽀로로 그 얘기군요. 그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빗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뽀재명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뽀정은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희망을 표시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해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던 게 지난 여름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은 우리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이 아니고 개선을 생색내려 하지만 망상이고 개꿈이다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어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북한이 또 실명을 언급했었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이요, 지난해에만 해도 남북보다는 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지만 자,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정부는 이렇게 그간 북한을 향해서 꾸준히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 흡수 통일 없다 선언, 대북 제재 완화 예고까지. 그런데 북한을 꿈쩍하지 않고 있죠. 또 탈북민 출신의 한 의원은 이렇게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이 얼빠진 소린가 싶은데 러시아 전쟁에 이제 투입되기 전까지도 남한을 침략하는 전쟁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정은을 뽀정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 목을 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박충건 의원 말은 러시아에 파병된 지금 북한 군들이 전쟁에 투입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뭔지 아냐. 이거 우리를 침략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공격에 대한 신호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국방백서에 뭐 주적을 개입하니 많이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그 말하자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그 평화의 상대로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공개됐던 그 8,700톤급 그 잠수함 모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 공장을 순치했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 걸게 하자. 가장 이게 최근에 공개된 그 잠수함 공장 벽면에 쓰여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거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유화적 제스처가 과연 그 먹힐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은 단 한 번도 대남 전략이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발빠른 유화책을 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비례불균형의 원칙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문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 뒤로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요. 보면은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자, 이런 문구를 내걸었다는 건데 이렇게 뭐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냥 다른 나라로 살자면서 두 국가로는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란 듯 우리를 겨냥한 문구를 걸어둔 그럼 속내는 뭘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많이 의식하고 있고요. 한국을 제1주적으로 삼겠다는 노선이 북한의 군수공업 현장과 군부대의 지침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대통령들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 하나에 이렇게 움직이기는 자기가 또 해놓은 말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을 들고 상당히 열이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화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청와대는 이제 남북 간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둔 게 있을까요? 일단 이현종 센터장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는 4월에 지금 관련돼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 김정은과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분석에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무르익을 수 있어 보인다는 건데 그때쯤에는 이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기 예능이죠. 흑백 요리사의 제작사가 돌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요리 장면이 아닙니다. 요리 장면이 아니라 핵심 출연진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셰프로서 제 할 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또 추구하고요. 제가 큰 꿈을 가지면서 뭐 서울시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스타 셰프 안성재 씨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루머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관련된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요. 안성재 셰프가 화교 출신 혹은 중국인이다라고 하면서 말투가 어눌하다, 억양이 중국 성조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요, 지금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이름이 모수인데 이 모수를 두고도 모택동을 연상케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해석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 이런 주장까지 이어진 건데요. 뿐만 아닙니다. 뭐 셰프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든지 어떤 셰프가 갑질과 막말을 했다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지금 게시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제작진들은 특정 셰프에게 인격 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거나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악의적인 게시물 또 메시지 작성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식당 이름이 뭐 비슷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워낙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고 또 팬덤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참가자들에 대해서 지지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 상황에서 이제 안성재 셰프의 그런 요리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중요한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좀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중식 요리사에게 뭐 평이 후하다라는 등의 그런 근거 없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래서 화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파인다이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 셰프가 일부러 이 파인다이닝 다른 셰프들을 탈락시키고 있다. 결국 예비 라이벌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평을 한다라는 또 소문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평이나 의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 제작사가 이걸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허위 정보가 확실한 거죠.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화교와 관련해서 화교인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
사실 뭐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에는 출생은 한국에서 출생을 했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고 이후에는 미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정비사를 꿈꾸다가 우연하게 요리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셰프의 길을 걷게 됐고 그러니까 뭐 화교설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그런 작은 틈새도 없는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레스토랑 이름 모수 역시도 본인이 이제 원래 좋아했던 그 코스모스에서 따온 그래서 모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 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게 안성재 셰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루머가 지금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경 대응해야 될 텐데 아니 이거 그러지 않으면 다음 타겟이 사실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중의 판단에 굉장한 혼선을 빚게 하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들은 정말 단죄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한 사안이거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잖아요. 싫고 좋음이 이런 어떤 거짓 허위 정보로 나타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은 그대로 무슨 일이든 믿고 내가 싫은 것은 어떤 사실이라도 허위 사실이지만 그 사실도 믿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물론 뭐 일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좀 품격 없는 행동을 하거나 눈살 찌푸린 행동하는 건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특정 국가를 모독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온라인 테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물론 자제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밌어 한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데 과연 이것이 문명 국가에 맞는 이게 처신인 건지 아무리 온라인이 지금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저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저희가 재개 소식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불기둥입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요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상 정말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장중 보니까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웃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새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인 그러니까 역배팅을 한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을 해서 불장에도 1조 9천억 원 상당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른바 곧버스에 투자를 한 사람의 글인데 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곧버스 상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전거래일 대비 5.87%가 하락한 시가 545원이 표시된 그 화면 그리고 누적 손실액이 무려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사진이 첨부가 돼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걸 본 누리꾼들은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얼마였겠느냐, 슬슬 이제 하락장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삼성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에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 삼성가의 주식 가치가 치솟으면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3남매 주식도 지금 불기둥이 됐고 그리고 어머니 홍라희 관장도 주식 재산으로 이번 10조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 홍 관장이 얼마 전에 그 장남한테 주식을 몰아준 것도 좀 큰 목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삼성물산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홍라희 관장의 주식 전일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을 공시를 했거든요. 이로써 이재용 회장의 주식이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이 19%에서 20%가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배 구조와는 좀 무관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도 19%였기 때문에 그 삼성물산 주식이 20%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직접적으로 지배 구조와 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왜 지금 단계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이 증여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그룹에서는 지주격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가 되는 상징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배 구조를 보다 탄탄하게 몰아주는 그런 상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탄탄하게라는 게 그 주식을 넘겨주면은 생각해볼 법한 게 그 남매 간에 혹시 뭐 분쟁이나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장남 지배력을 확실히 높여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식이 이동되거나 지분이 이동되면은 원래 또 말이 제가 또 말이 많잖아요. 내가 받고 누가 못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그 어머니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유연했나 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남녀 차별 두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관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장남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정말 승계 작업도 소리 소문 없이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전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홍라이의 절제된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사실상 20%를 가졌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고 SK라든가 LG에 있는 그룹 총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이제 주식을 보유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 힘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게 수치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갈등이 전혀 없이 힘을 받았다는 건 이게 일종의 리더십으로 이제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된다면 어머니의 절제된 리더십이 아들의 새로운 또 출발에 상당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라이 관장이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삼성의 요즘 훈훈한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신 건데 사실 홍 관장이 이 회장에게 그 주식을 넘겼다 그날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돌아온 바로 이날이기도 했었죠. 팬들이 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신고 갑니다. 사고나무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프로 해군 소위의 운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 갑니다.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회장님, 올라가서 내겠습니다. 바로 휴가시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고 이건희 회장이 뭐 유언이나 유언장 같은 걸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니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큰 재계의 그룹에서 유언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빈약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 간의 갈등, 후계 갈등들이 대단히 큰데 어머니가 이걸 잘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 없이 정말 말하자면은 민법상의 규칙에 따라서 잘 분배한 듯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재벌 총수라는 이 가족들은 어찌 보면은 또 유언장이 있어도 논란 없어도 논란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잘 관리했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손자는 저렇게 멋진 해군 미국 시민권이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멋진 사관생도로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고 또 딸인 이부진 회장의 아들은 이번에 어머니의 신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지극한 교육 정성에 힘입어서 이번에 아주 명문대학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가풍처럼 삼성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는 역시 어머니 홍라이 관장의 아주 조용하고도 절제된 그런 미덕의 리더십이 영향을 끼쳤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기 좀 좋다, 흐뭇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과를 또 훈훈하게 하고 있는 삼성과의 또 리더십 얘기 한번 저희 다뤄봤고 자 이번에는요 생활 이야기 하나 또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분통 터지는 얘기 저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공동주택을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쉽게 좀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공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그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차량을 혹시 본다면 어떨까요? 자 차량 한번 보시죠. 온라인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자 보면은 이거 대체 뭡니까? 네, 차량 한 대가 주차장 3칸을 차지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 차주의 민폐 주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대각선으로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저건 주차를 하다 만 것인데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을 쓴 글쓴이는 늦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역시 주차할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런 주차 모양새도 있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최 평론가 혹시 퇴근길에 겪으실 것 같아요? 주차 전쟁이거든요. 혹시 이런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밤이면은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저걸 봤다? 저는 멱살 드잡이라도 할 것 같아요. 찾아가서 거기 이제 아파트 호수라든가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내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길에 와서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저렇게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대가 막아서 버리면 저건 사실 주차 빌런이잖아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저렇게 주차할 이유를 넌 찾을 수가 없어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저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욕구 불만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저거는 옆에 해악을 끼친 걸 넘어서 사실 공동체를 저는 해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건 어떤 분이 보더라도 정말 정말 뭐 멱살 뒤잡이라도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리꾼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이게 정말 주차된 차량이 맞다면은 차보다 차주가 문제다. 못 나오게 다른 차로 막아야 한다.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되지 못하냐라면서 부글부글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말로 주차 빌런 막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차주한테 전화도 안 되고 자꾸 이제 뭐 개선해달라고 해도 안 고쳐지니까 문제의 그 차량을 요즘 그 AI 많이들 쓰시니까 이거를 박살낸 것처럼 저렇게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상대한테 보내봐라. 그런 제안들이 뜨더라고요.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주차 빌런들은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렇게 AI를 통해서 차량이 파괴된 사진이라도 차주에게 보내면 예. 아,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나, 이런 네티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에 자칫하면 휘말리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형사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협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면 협박죄 구속 여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아무리 AI로 합성한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차가 파괴됐다라는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묵시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내가 차를 파괴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협박이 내재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참으셔야겠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내년에 국방비를 50%나 늘리겠다면서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50%를 늘린다는 게 얼마냐? 미국이 국방 예산을 내년 한 해에 2,0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올렸던 이거 까불면 다친다. 이걸 이제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히는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이 1조 달러 국방 예산을 이제 정부 이제 강요들과 그리고 이제 그 국회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1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달러 늘렸다. 이게 하나로 치면은 2천조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돈으로 사람을 두들겨 팰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꿈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자회견에서 옆나라 콜롬비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좋은 생각인데?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제 다른 나라 전체를 이제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무력을 좀 강화하려는 행보는 특히 이번 다들 기억하시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던 그 작전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죠. 검은 밤하늘 위로 지금 군 헬기들이 줄지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섬광과 함께 저기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도심 곳곳이 화염에 저렇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수도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150대가 넘는 지금 미국의 전력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대통령의 은신처까지 진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완료까지 3시간도 거의 안 걸렸어요. 이 굉장히 긴박했던 저희가 당시 상황을 한번 모아봤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그 생포됐을 때 그 순간에서조차도 정말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영화 같은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는 진짜 영화 한 편이 끝나고 조금 지날 시간 정도에 진짜로 3시간 안팎에 끝나버렸던 작전이고 얼마나 이제 급습에 성공했는지 보면은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한쪽 다리를 좀 이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이제 이제 눈에 멍이 든 표시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측 설명은 이제 급습을 받고 도망치다가 철제 문 뒤에 숨으려고 하다가 대통령은 거기에 문을 부딪혔고 그다음에 실리아 플로레스는 거기 문이 좀 낮아갖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 침실 어딘가에 있는 비밀 통로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비밀 공간의 존재 자체를 이제 침투한 델타 포스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지금 3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게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원래 성공한 작전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델타 포스는 미국에서도 좀 과묵한 부대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단위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확실한 건 3시간 정도 안팎에 그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적성국 대통령의 그 은신처, 그러니까 정확히는 카라카스가 아니고 남쪽에 병영이었거든요. 병영의 안전각을 습격해서 정확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 와중에 그 대통령을 경호하던 쿠바의 특수 요원들 한 30명 넘게를 사살하고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상처 하나 없이 끄집어 내와서 그냥 이오지마에 세워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요건 확실한 건데 이제 특수부대사나 아니면 군사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획기적인 이슈가 된 거죠. 이게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이 작전이 얼마나 긴급했었냐면은 자 아까 보면은 마두로가 거의 그냥 옷차림도 보면은 그 운동복 차림에 그리고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제 멍두르는데 이게 나오다가 다친 거다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또 긴급한 작전이었다라고 볼 것 같은데 이 작전이 그럼 어떻게 또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끝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미 합참의장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 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2시 46분에 대통령이 작전을 진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전력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 F-35가 동원돼서 일종의 이제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 여기에 이제 B-1B 폭격기 등에서 한 150여 대가 총 출격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0여 대요.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부대원들이 탄 이 특수작전 헬기들이 이제 침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특수부대원들 태운 이 헬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전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헬기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라고 있는데 헬기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이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MH-60M 블랙호크, 지금 화면에 나온 게 MH-60M 블랙호크 아니면 이제 치누크 헬기들인데 이런 걸 타고 기습적으로 마두로 은신처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그 MH-60M DAP라고 무장 헬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날아가고 있는데 뭐 대공포 쏜다 그러면 이 헬기들이 로켓이나 기총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상을 제압한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탄 헬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뒤에 이제 이오지마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송 작전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앞 바다에 이 이오지마 이 대형 상륙함을 배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한 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오스프리 헬기에 아마 태워가지고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리브해에서 미 본토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반도까지 바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미 본토로 지금 데려가서 미 뉴욕 쪽으로 이송을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헬기에 함정에 온갖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동원되는 치밀한 작전이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기에 거의 3시간 정도 걸렸다. 자, 이렇게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치밀한 작전이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엄청 치밀하게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사실 적성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관에서 계속 매일마다 하는 업무가 그겁니다. 그런데 작전에 구체화가 돼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약 6개월 전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정보를 모았냐? 실제 작전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다 모아냈을 겁니다. 네. 그게 뭐 인적인 정보가 있을 거고 신호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 그 특수작전이 정명섭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특수작전이다. 그러니까 이번 특수작전과 이제 이 이후의 특수작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이버전하고 전자기전을 따로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이버 전자기전이 본격적으로 된 거고, 복잡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랑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를 못 보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럼 눈과 귀를 막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도 싸우면은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되는 게 팔과 다리겠죠. 그게 방공 체계 혹은 뭐 적의 항공 세력, 이런 것들인데, 그거마저도 자른 뒤에 네. 저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먹과 다리를 이용해서 그를 공격했다. 즉 미국만 할 수 있는 건데, 우수한 정보력과 그리고 작전 능력을 이용을 해서 판을 아예 만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투입하기 전에 벌써 이기는 판을 만들고 무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예상하고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예상에 미국처럼, 미국만 할 수 있는 작전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가 10년 내에 이런 작전을 이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치밀했던 그 작전 준비가, 자 보면은 저렇게 안과 모형까지 만들어서 정보전, 그러니까 애완동물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보가 치밀했고, 거기에 눈과 귀를 막는 사이버 교란전으로 정전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여기에 방공망까지, 그러니까 팔을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 발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장하고 애완동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부가가치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알아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고 키가 어느 정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애완동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완동물이 있으면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열려야 되는 문이 달라지고요. 꼭 나가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공격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전에는요, 어마어마한 또 비밀 병기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우리 뒤에 떴는데, 자, 이 세 가지 비밀 병기 가운데, 자, 첫 번째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EA-18G, 이게 강력한 전자 교란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네, 바로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이제 전자전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18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공모함에서 출격해서 작전하는 개념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카리브해 인근의 섬 지역이거나 혹은 이제 카리브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전자기적으로 빔을 쏩니다. 저렇게 이제 빔을 쏘면 지대공 미사일 체계나 이 뭐 여러 지휘소 이런 통신 관련된 것이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일종의 통로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저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 특수부대원을 태운 이 특수작전 헬기들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그냥 길을 그냥 확 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교란을 하고, 또 하나는 통신 교란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라울러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이 핸드폰 작동하는 IED, 급조 폭발물을 교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렸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게 미국만 가진, 그러니까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지금 사실 전자전기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EA-18G 그라울러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또 함께 투입됐을 것으로 거론되는 게 자, 이거예요. RQ-107. 이거는 근데 거의 미국에서도 개발 후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그 좀 북한과 긴장이 높아졌을 때 그때 한번 비밀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2 스텔스 폭격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네요. 꼬리 날개가 없어요. 꼬리 날개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스트레스성을 가진 일종의 무인 정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는 아마 이 작전 개시 전부터 이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돌면서 마두로가 뭘 하는지 그걸 감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특수부대원들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전하는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저 RQ-170에 뭔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 작전하는 영상을 백악관으로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별장에 있었죠. 그렇죠. 거기로 아마 영상이나 여러 정보들을 전송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생포를 한 마두로를 이오지마함이라는 거에 이제 실어서 이게 바다 위의 작은 요새로 불리는데 2001년에 취역을 또 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송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늘, 바다 그야말로 뭐 최종의 전략 자산을 투입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그 미국 전설로 내려오는 특수부대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Rangers, Deltas, today we go. Nobody asked to be a hero. It sometimes turns out that way. 자, 바로 이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는 그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인데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어떤 부대죠? 예, 1960년도 정도가 되면서 미국이 좀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비정규전이나 정규전에 대해서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60년대 이후 그리고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심지, 자국에서의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도 우리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과연 필요 있을까? 그러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미네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고 우리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977년에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로 계속 감싸져서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비밀이 드러난 게 1979년. 79년. 예, 이들이 동원된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란 대사관에 있던 미국 인질들을 구조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작전이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고요. 이들의 현 소속은 미 육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들은 특수전 사령부, 통합특수전 사령부인 소콤의 산하의 제이소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특수전 사령부엔 두 개의 날카로운 창끝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가 오퍼레이션 넵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대부그루라는 미 해군 최고의 특수부대, 그리고 델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델타포스, 캡 이런 식으로 CA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대원들을 만나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닛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SMU, 그러니까 특임대, 특임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부대 규성은 보안이기 때문에 뭐 요새 이 오픈 소스에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거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격 제대가 몇 개가 있고요. 그들을 지원하는 정보, 사이버 지원 제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기자재나 아니면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 보직도 또 있고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냐? 공채와 특채가 있어요. 재미난 점은. 거기도 공채와 특채. 네, 공채는 셀렉션이라고, 그들은 셀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셀렉션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뽑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인 특수부대의 체력보다 훨씬 능가하는 체력 심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양성을 6개월 이상 하게 되는데 그 양성하는 기간에도 언제든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뽑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양성 기간에도 계속 탈락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셀렉션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채. 그런데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아주 세밀한 셀렉션을 뽑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수한 인원들 우리가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러면 또 특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태 기자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델타포스 요원들을 만나보셨죠? 예, 실제로 만나도 받고 델타포스 출신의 교관님들한테 훈련도 받았고. 훈련을 받으셨군요? 예.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격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현역분들도 여러 분 만나봤어요. 이게 지금 태 기자님?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마이크 페논 그리고 저 맨 좌측에 있던 게 팩 맨나마라라고 델타에 있을 때 전설적인 홍보 비디오에 출연했던 분이고요. 네. 제가 만나본 델타 포스 대원들은 뭐 북한에서는 이들은 둔갑수를 쓰는 뭐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본에 매우 입각해 있는 그러면서도 규칙이 철저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하루에 몇백 발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가서 쏠 수 있어요. 대신에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한 번 떨어지면은 행정 업무를 맡깁니다. 근데 행정 업무를 하면서 다시 그 훈련을 해서 다음 기준에 다음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다음 시험에 통과 못했다? 그러면 부대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데 훈련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그들은 너무 많은 훈련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팀이 있냐면 계단만 빠르게 치는 팀도 있어요. 모든 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제일 힘들고 그들에겐 다음 날이 제일 힘든 날일 겁니다.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고 맞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힘들고 이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작전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델타 포스가? 사실은 델타 포스가 했던 작전을 정확하게 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작전을 했다라고 이 정보가 있지 않은 가운데서 딱 얘기하긴 힘들어요. 추정을 하자면요. 하지만 제가 그들하고 훈련을 해본 경험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했던 작전을 대상으로 대강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체포조가 있었을 거고요. 체포조를 지원하는 경계 및 지원조가 있었을 겁니다. 체포조 내에는 K9견, 그러니까 군사견을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었을 거고 통신주특기, 의무주특기, 그리고 무인 체계와 통신을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원조에는 저격수와 무인 전투 체계를 운영하는 주특기, 그리고 중화기를 운영하는 주특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조가 일단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체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데에서는 지하 벙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 기자, 저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안달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군데 중에 한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 벙커 아니면은 일반적인 대통령의 안전가옥인 것 같고, 대통령이 안전문으로, 그러니까 안전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원을 확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델타 포스가 마두로를 생포한 뒤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도 떨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볼까요? 제가 자신을 김정은이라고 만약 생각을 했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굉장히 불안은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비밀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마두로의 생포 이후에 김정은도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그래픽 한번 볼까요? 최근 국제적 사변이 핵 억제력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마두로 사태를 보면서 핵 필요성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바로 트럼프 눈에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독재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It was a force against a heavily fortified military fortress in the heart of Caracas to bring outlaw dictator Nicolas Maduro to justice.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물론 수직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마두로와 김정은 둘 다 이제 독재 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도 그때 생생히 기억나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자기 책상 앞에 핵단추 있다고 자랑하던 때였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많은 게 완화가 됐지만 지금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마두로를 체포했듯이 그런 군사적 옵션은 상시 준비되어 있거든요. 상시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뭐 여러 이제 탈북자분들도 얘기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 2003년에 이 봉수 마약 밀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네. 국제사회에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예. 심지어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다만 미국이 이 마약과 관련돼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마약에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다 보니까 김정은도 아무래도 이번 작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지금 마두로를 생포한 뒤에 그린란드도 넘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 군사 옵션을 열어두고 있고 다른 나라 이제 영토까지 어떻게 보면 넘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 일단은 김정은에게 뭔가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지켜본다지만 혹시나 수가 틀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택 중에 하나의 옵션이 나왔던 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었죠. 이제 실팀이 이제 북한의 서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북한의 민간인과 야간에 마주치면서 작전이 실패해서 돌아왔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발표가 나고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 그렇죠. 일기 정부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다. 네, 틀린 보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정보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실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뭐 웃고 있건 아니면 서로 이빨을 으르렁대고 있건 그 뒤쪽에 트럼프 뒤쪽에는 네. 유사시에 김정은의 위치와 그다음에 김정은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이 잔뜩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또 나토에 이제 가입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도 좀 웃긴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그린란드를 팔아라, 넘겨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배제하지 않겠다. 그 이전에는 갈등이 일어나도 아니 이거는 그냥 정책으로 풀 문제지 우리가 영토를 무력으로 뺏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최근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나가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영토적인 욕심을 내고 있고 참고로 북한에 만약에 김정은을 이제 체포하거나 암살할 이제 그 작전을 타격 작전을 하게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된 부대가 있죠. 이제 뉴스에 참수 부대라고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 제13 이제 특임 여단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평양에 진입해서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네 맞습니다. 아마 같이 들어가지 이제 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대북으로나 아니면 같이 진입해서 제거 임무를 맡을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 대평론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 이제 북한이 정말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만에 하나 이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런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위해서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은 어찌 됐든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발사 권한이 있는 김정은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특임여단 같은 경우에도 창설을 했고 사실은 핵심적인 부대는 우리 육군에 보면 이제 707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국의 델타포 지금 이제 나오지만 저렇게 이제 폭격기를 동원해서 특수부대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중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대공포라든가 지대공세를 다 파괴시킨 다음에 이렇게 헬기를 탄 한미 양국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김정은 은신처로 생각하는 저런 노동당 청사 이런 데 침투를 해서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그런 것도 사실 군사적 옵션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건물을 뭐 CQB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시가전이나 건물 내 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으로 상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합훈련을 한다는 거는 유사시에 이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이 생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합을 맞춰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한미 간에? 한미 간에 아무래도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런 작전이 하게 되면 김정은 주변에 우리든 아니면 미측이든 핵심적인 첩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하거나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은 이제 우리가 유사시를 또 대비해서 짚어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변수? 왜냐하면 북한도 상당하게 경호와 방어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그 평양에 있는 대공포 숫자가 밀도로 보면은 전 세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더욱 자신의 이제 은신처 내지는 이제 안전가옥에 대해서 이제 신병이 나가는 거를 이제 위치가 노출되는 걸 더 막으려고 들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왜냐하면 이 평양을 타격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공군 전력과 특수부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한미 연합군이 준비하게 될 때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서반구에 들어있고 미국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 영역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북한은 그런 지점이 아니고 북한의 그 존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아직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수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위원, 이렇게 현실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마두로의 어떻게 보면은 작전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럴수록 더 핵에 집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든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를 꽝꽝 찍어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핵만이 자신의 생명주의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다시 한번 미국 대화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마두로의 생포 그리고 김정은의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